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좋은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지선 씨와 정박님과 멋있게 한번 가보자고. 네, 자 오늘 요 책은 제가 참 좋아할 만한 책이고요. 네, 그래서 요 책은 아마 여러분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새 책 하나가 좋은 게 나와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네. 쇼펜하우어 아시죠? 네,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 네. 쇼펜과 하우어가 합쳤죠. 네. 쇼펜하우어. 네, 이제 이런 거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좀 더 참신한 걸로 해봐요. 오늘 또 책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어떤 드립을 칠지 예상 가능한 것 치면 안동쇼씨다. 이거 쇼씨인데 이거는 웃겼다. 이거 괜찮았어요? 안동쇼씨입니다. 펜하우어죠 이름이. 네. 쇼펜하우어가 쓴 책. 네, 안동쇼.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네. 네. 정말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쇼펜하우어가 결국 제 얘기를 많이 좀 참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은가. 그것만 다 덜어내도 아마 인생의 한 2배 내지 3배는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뭐 인스타 찍어. 아니 호텔에서 그 먹는 거 그냥 자기가 즐기면 되는데 자기 뭐 입맛 상관없어. 그냥 사진 찍어갖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나의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철학하고 네. 오늘 책 제목하고 우리 정프로님의 그 항상 인간은 고독하는 게 좋다 하고 맞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애써 잘 보일 필요 없이 네. 그냥 오히려 고독을 견디는 게 네네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참 불교의 그 석가모니하고 비슷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보면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네. 좀 염세적이고 그게 특히나 그러니까 이 고독이란 것들을 지금 바로 이 책의 제목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즐기고 고독을 친구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르게 좀 해석하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오직 나만이 고독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유아 혼자만이 고독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나만이 홀로 고귀하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 고독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해석해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라는 게 원래 디폴트 값이 늘 네. 고통이고 그거만 살짝 피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행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딱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꿈일 뿐이고 고통은 현실이다. 행복론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린 기쁨을 계산하지 말고 그가 잘 피한 악을 따져야 된다. 행복론이라는 명칭 자체가 미화된 의미를 담고 있기에 행복하게 산다는 본래의 의미는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럼 제 얘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하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이 책을 읽으면 안 되겠네요. 결국에는. 아니지 그게 결국 이제 결국에. 딱 저랑 이제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사실 행복이라는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서양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같은 공통 주제였죠. 테마였죠. 그 행복이란 게 과연 뭐고 뭐 프랑스의 알랭도 그렇고 다 행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행복 대신에 나온 철학적 담론이 위기거든요. 이제 뭐 유럽 정신의 위기가 왔고 이제 위기의 시대에 이렇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 주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의 모든 철학적 주제는 행복이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쇼펜하우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네. 쇼펜하우어도 없잖아요. 없었죠. 네. 혼자 가는 거예요 인생. 근데 완전 다르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여자를 멀리했잖아요. 금욕. 그랬나? 근데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알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보면 쇼펜하우어는 염세적이었는데 네. 아주 염세적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독일의 그 괴질이 전염병이 퍼질 때 그 가장 세상을 긍정했던 헤겔 같은 경우는
도피하지 않고 도시에 머물다가 병에 이제 전염되어 가지고 일찍 죽게 되고 쇼펜하우어는 재빨리 누구보다 빨리 그 도시를 탈출해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또 같은 이제 모순을 같이 갖고 가는 게 이제 또 위대한 철학자들이죠. 네.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잘 대응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쇼펜하우어의 길을 네. 역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가서 읽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네. 내실이나 채우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소소한 행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서 잠깐 행복한 것 같지. 그런데 그 막 어울려서 화려한 그 재밌는 쿵짝쿵짝 여기서 잠깐 빠져나와 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애들 빠이빠이 하고 이제 집에 가. 얼마나 그게 또 외로워지고 다음 모임 또 언젠가 그거에 또 막 사람이 전전긍긍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연락 끊어지면 안 되는데 막 또 연락에 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님은 그런 거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책 읽고 혼자 야동 보고 혼자 해결하고. 지선 씨, 네. 네, 혼자 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말씀대로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 찾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행복이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평가하고 이런 데 익숙해 있는데 그게 뭐 또 쉽지는 않습니다만 쇼펜하우어가 이제 가장 쇼펜하우어 유명한 책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데 네. 그 이제 표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 상징이고 심상 이미지거든요. 사실 세상이라는 것들 가짜 그 이미지에 그 욕망에 우리가 너무 속지 말고 우리가 네. 딱 그 의지의 어떤 본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이제 행복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 낭비하지 마라. 페이지 2에서 또 나왔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이런 댓글이 또 보이네요. 너는 지금 남에게 보여주려고 유튜브 몇 개를 하고 있냐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네. 요건 이제 보여주려고가 아니고 여러분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쇼펜하우어 이 책은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확실히 좀 뭔가 얻어가는 게 많을 깨달음이 아마 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새로 이번에 나왔고요. 쇼펜하우어의 네.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 책도 저는 네. 굉장히 또 기대가 큽니다.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할 만한 르네 지라르. 르네 지라르가 저 농사를 하면 항상 풍년입니다. 왜죠? 지랄도 풍년이라는 말. 지라르도 풍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 신선하네. 네. 네.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라는 게 책 네. 제목입니까? 네네. 르네 지라르 하면 결국 이제 폭력의 구조를 가장 이제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역사 인류학적으로 가장 잘 통찰한 사람이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라는 서로 대등한 의미로 이렇게 저자가 제목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폭력의 구조. 정프로님은 네. 르네 지라르 들어봤어요? 이름? 지라르? 르네 지라르 이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책은 안 읽어봤는데 네. 이름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는 봤죠. 아 그래요? 저는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지라르? 사실. 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내용은 또 한 번쯤 본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난 내용 몰라. 이름은 아는데. 네. 르네 지라르. 이건 이제 르네 지라르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네. 우리 저 김현 교수님? 예, 문학평론가였던 문학- 김현 선생님인데 예. 1990년에 작고하셨고 이 책은 1987년에 이제 출간을 했죠. 87년이요. 네네. 근데 워낙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김현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아주 정말 탁월한 위대한 문학 평론가였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제 김윤식 선생하고 두 분이 나란히 한국 문학사 책을 쓰기도 하셨고 이분이 문학 평론에 끼친 업적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4.19 세대로서 자기 자신을 네. 정체성을 위치하셨고 그 이후로 아주 많은 시인 소설가들 발굴하시고 지금도 유명한 그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 그래요? 역할을 하셨죠. 예, 예. 그분이 쓰신 거구나.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이 1980년대 이제 르네 지라르 르네 지라르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요거 이제 번역돼 있습니다. 지금 원본이 번역돼 있고 네. 최초로는 이제 그 바로 김윤식 선생이 그 소설과 이론이었나 잠깐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바로 르네 지라르의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을 완전은 아니고 부분역으로 책을 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제 욕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욕망이 어떤 식의 작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르네 지라르의 이 문학 평론에서 소설 분석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경제학으로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돈의 이론을 관련해 가지고 사람 자체 구라는 게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욕망의 어떤 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학에도 많은 이제 하나 영감을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간 게 이제 폭력의 구조죠. 어떤 거냐면 우리 희생양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르네 지라르의 책이 희생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속죄양이라는 개념을 쓰죠. 뭐 같은 의미죠. 속죄양. 속죄를 하는 것고 희생하는 게 같은 거니까 그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희생양이 메커니즘, 희생양이 딱 제시가 되고 그리고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사회가 그것을 가지고 이 사회에 들이닥친 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헤쳐나가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가 이걸 이제 아주 그 메커니즘을 재미있게 분석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폭력과 성스러움 그 전에 희생양 전에 나왔는데 네. 결국 이분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테마를 한 줄로 압축하자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욕망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종교를 낳는다. 그러니까 욕망이 뭐냐면 결국은 욕구하고 욕망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욕구와 욕망. 예.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보통 욕구를 니드라고 하고 니즈, 욕망은 디자이어라고 할 때 욕구라는 것은 생물학적 욕구를 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그건 욕구죠, 욕구. 생물학적인 거고. 욕망은 뭐냐면 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아주 날씬한 연예인 아니면 아주 우람한 체격을 가진 연예인 모델이 뭐 음료를 마시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그 음료를 마시면서 아 나도 목이 마른데 저 음료를 먹고 싶어서 내 욕망은 저 음료야라고 말하잖아요. 네. 내 욕망의 대상은 저 음료야라고 말하잖아요. 네. 보통 나는 내가 원래 이런 음료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실은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은 그 음료수가 아니라 그 음료수를 욕망하는 그 멋있는 모델의 그 이미지를 그 사실 따라서 가고 네. 모방을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더 좋은 예가 가방을 들면 어떨까요? 가방. 가방. 어떤 거죠? 엄청 예쁜 연예인이 가방 예쁜 거 메고 공항 착착착착 찍잖아요. 근데 저 가방 사실 그렇게 내가 갖고 싶진 않은데 저 연예인이 든 저 가방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가방 갔잖아요. 그럼 그렇게 매지도 않아. 또 뭐 그냥 전시만 해도 비싸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그 가방을 메고 공항을 들어가면서 사진 찰칵찰칵 찍히는 그 이미지가 본인의 이제 욕망이 되는 네, 거군요. 내 욕망이. 나도 좀 저렇게. 네, 좀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저 가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가방을 가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모델을 통해서 내 욕망은 중개된다 이거죠. 내가 직접 그 욕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방 욕망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 모방 욕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뭐 부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중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상하러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그 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중개해준 성스러운 삶을 모범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히 이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차이가 현격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냥 우리는 아유 너무나 위대하신 분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욕망이 대상하고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중개자 있잖아요. 이게 사이가 좁아져 버리면 서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집안에 형제가 있단 말이죠. 네. 그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요. 큰아들 작은아들인데 둘 다 내가 이 집안의 상속을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둘 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둘 다가 결국은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 욕망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형이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맏형으로서 내가 이런 역할 뭐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고 뭐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은 욕망하는 거죠. 아니 왜 저기 형만 저렇게 하는 거야? 내하고 자기가 뭐 차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아 형이 선망하고 싶다. 아, 형 나도 형 따라갈 거야. 근데 형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형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폭력이 난 모방 욕망은 결국 그 사람을 모방하는데 모방한다는 건 결국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이 제한돼 있으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경쟁을 하면 경쟁은 결국은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경쟁은 왜냐하면 소유 모방이고 소유 욕망이니까 한정된 거죠. 예, 모방 욕망은 결국 소유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폭력을 낳게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폭력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이제 전면화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회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사회가 위기가 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질서가 다 붕괴되고 무질서, 차별이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아버지 구분이 없어지죠. 엄마하고 똑같이 잠을 잤잖아요. 요카스트하고 아버지 라이오스 왕도 잠을 잤고 아들도 엄마하고 잠을 자다 애를 낳았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욕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원인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역병이 돌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회에 지금 패스트가 막 번졌는데 자, 이 원인을 찾자 보니까 이 원인을 못 찾잖아요. 사실 정확한 원인은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걸 다스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 이 분명히 뭔가 인륜을 어기고 하늘의 도리를 어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병이 생겼을 거야. 그놈만 찾아가지고 그놈을 쫓아내면 우리 사회는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게 이제 사실은 오이디푸스다 이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왜 선택됐냐? 오이디푸스는 다른 지역에서 온 왕이란 말이죠. 본래 오이디푸스가 그 지역에 태어났지만 어릴 때 죽이라고 쫓아보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온 왕이고 또 오이디푸스의 특징이 징후가 있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징후. 어릴 때 뭡니까? 나뭇가지에 고챙이를 깨어가지고 매달아놨기 때문에 발이 부었다고 했잖아요. 발이 부었단 말은 결국은 좀 한쪽 다리를 좀 보행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징이 있을 때 외부에서 왔고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인 소수자가 될 때 희생양으로 가장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사회의 모든 만인이 동의를 하는 거죠. 만장일치를 해갖고 저놈 때문이야. 저놈만 없어지면 우리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방하거나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만족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를 다시 자 우리는 한 번의 폭력을 통해 가지고 희생양이라는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정화가 되었다. 이 보면 그런 대목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어느 도시에 그리스의 어느 도시에 또 역병이 돌았던 거죠. 사람들이 역병이 돌아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역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차별이 없어지거든요. 아까 아버지와 아들의 차별도 없어지지만 역병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차별이 없어지겠죠. 평소 다 걸려버리니까 뭐 부자든 뭐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본래 항상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람이나 자기들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특별해. 한민족은 특별해. 나는 특별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질병이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게 다 깨지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현자를 찾아갔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합니까? 타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현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거지가 바로 이 오늘 같은 이 정말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악의 원흉이야 라고 지목을 해요. 현자가 한 거지를. 아주 선량해 보이는 거지예요. 아무 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요? 그럼 자네들이 돌을 한번 던져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아무리 선량한 거지라도 돌을 맞고 이유 없이 돌을 맞았는데 막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라고 저놈이 이제 악마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죠. 얼굴을 봐라 지금 막 저 화가 나 있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맞다 저게 악마구나 해가 돌 던져갖고 그 거지 완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가 그 거지가 이제 완전히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돌무더기가 만들어진 거죠. 돌무더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악마를 죽였다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제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 돌무더기를 해쳐보게. 그 돌무더기를 해쳐봤거든요. 그 거지가 없고 웬 뭐 돼지 새끼가 한 마리 있단 말이죠. 자 이건 봐라 이게 악마다. 악마가 우리는 악마를 죽인 게 맞아.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인 것은 그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악마를 죽인 거야. 불쌍한 거지로 그냥 악마를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만족하는 거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거지를 돼지로 사실 왜곡을 시킨 거죠. 그 왜곡, 인지 조작을 했겠죠. 누군가가 그 유의하면서 밤새 내가 이래 보니까 결국은 이게 돼지였어. 라는 식으로 뭘 갖다 바꿔치기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위에 전설을 만들어지면서 우리 예전에 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설들이 이런 변형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하나의 희생양이 있었는데 그 희생양은 사실 그 이제 희생 죽어도 산 놈이야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은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어라고 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런 악을 추방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 정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말 이 우주에서 특별한 지위를 다시 해보겠으니까 여기에 우리의 어떤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뭐 헤라클레스 신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 이제 다시 이 정말 무차별적인 위기를 끝장낸 우리의 폭력은 좋은 폭력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신성을 세우고 성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약간 이제 어렵죠. 이해는 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자, 아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이재용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죠? 네, 제가 김태희를 부러워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요즘은 가능할 것 같아. 부러워해도 돼. 아 왜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희. 요즘은 괜찮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해졌어 김태희와. 네. 조금만 주사나 맞으면 나 넘어가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사람들 사이에 스트레스도 좀 심해지고 이게 점점 압력이 좀 강해질 거 아닙니까? 마치 네네. 압력밥솥에 점점 이게 증기가 이게 오르듯이 차별이 없어진 상황에서 다들 네. 바발이 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점점 그 폭력의 에너지는 이제 쌓여가고 있는 상황. 이제 그래서 뭔가 하나가 이제 필요하죠. 네. 그래서 김태희로 갈래요 결국? 아니요, 딴 걸로 아닌 갈게요. 거 네. 아닌 게 낫겠죠. 네. 이재용 갈게요. 우리는 누군가 네.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뭐 약간 죄를 저지른 범죄자 혹은 뭐 그런 의심을 받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네. 이런 사람을 아예 그냥 인터넷에 매장을 시키는 겁니다. 네, 완전히 이제 다시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도록. 네. 자, 그것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떠올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했던 안 좋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얘를 공격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했던 예전에 안 좋은 짓까지 막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완전 사람 하나를 그냥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온라인에서 네. 그렇게 이제 막 폭력을 행사해. 그래서 이제 얘를 완전히 이제 보내버렸어. 네. 그리고 나서 확실히 이렇게 이제 나쁜 놈 하나를 버려버린 것,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마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의식하진 못하지만 뭔가 죄의식 같은 게 있을 거야 내가 볼 때. 네. 그런데 그런 죄의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정말 나쁜 놈으로 이제 좀 만들어서 왜곡을 해버리는 거지. 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이런 나쁜 놈들 없앴으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사회가 될 거야라는 이 허위 의식에 가득 찬 채로 뭔가 하나 뭐 상징물이 됐든 아니면 누가 하나 또 다른 영웅 뭐 그 과정에서 뭐 밝혀냈던 걸로 알려진 뭐 이런 사람을 하나 이제 세우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마치 종교처럼 그 사람을 떠받드는 거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 혹은 뭐 그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폭력 이후에 이 사람을 희생양을 왜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마치 정화된 것처럼 종교적인 뭐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이런 그 세트로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때? 아까 이해 다 된 거 잘 제 방송? 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지라르. 예, 참 지금 말씀을 요령 있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결론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순수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하고 폭력적 이런 걸 다 집중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다 던져줬으니까 이제 우리 끝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라든지 로마 같은 경우도 그 도시에서 어떤 병고가 생겼을 때 어떤
소수자라든지 변방에서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방을 하는데 어떤 추방을 하느냐. 추방할 때 내가 다음에 전염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절벽 같은 데 있죠. 그 사람을 몰기 시작하는 거죠. 몰기 시작해요. 이런 창이나 이런 걸. 그럼 어떻습니까? 내 손 안 들이고 그 사람은 떨어져가 바다 내랑 끝으로 몰아가고 바다에 떨어뜨려 죽게 하는 거예요. 내 손 하나도 안 데리고. 이런 식의 방식들을. 그러니까 나의 순수를 만들고 나의 안전,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내가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왜 우리가 정체성에 집착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왜 알고 싶으냐,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물건은 교환될 수가 있잖아요, 가격으로. 근데 내라는 것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나는 인격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뭔가 다르다라는 정체성, 나는 정말 하나라는 이런 것에 사람이 집착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그럼 사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 가능하고 폐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체성의 핵심은 특별한 자기 자신, 특별한 우리 집단. 그래서 항상 선민 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무고한 타자를 저기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몰아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만장일치로 저놈 때문에 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고 나서 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도 죄의식을 감춰야 되죠.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기 위해서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애매모호하게 숨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기독교의 탄생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죠? 그래서 이 지라르 같은 경우는 아주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 폭력이 욕망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종교를 낳은 이 구조가 전 세계 곳곳에 신화와 설화에 보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화나 설화를 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요. 나쁜 놈이 죽어 있다. 근데 그 나쁜 놈은 죽을만 했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희생양을 선택해갖고 그 죽음을 은폐하고 폭력을 숨기려고 해도 어쨌든 뭔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폭력과 죽음은 나와야 되니까 이놈 죽어도 싼 놈이야라는 식으로 할 때 무고한 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김현 선생이 바로 이 이른의 지라르 폭력의 구조를 우리나라 고주몽, 단군, 네. 그리고 박역거세 이 신화에 적용하고 한국 유사에 나오는 김현 가모 설화랄까 그리고 제주도에 아주 우리 창세 신화에 분석한 게 있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폭력이 이런 어떤 종교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구나.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대부분은 다 신화와 설화들은 전부 다 희생자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기독교는 희생자의 무고성. 예수야말로 완벽한 희생양인데 완전히 무고한 희생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폭력에서 희생된 사람의 무고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폭력자의 어떤 가해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비폭력으로 폭력의 순환 구조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기독교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르네제는 조금 더 나아가 바로 그런 기독교에 이런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이 정신들 폭력과 그리고 희생양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까발렸던 이 성서의 복음의 이 기록의 정신들이 결국은 과학을 불러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생겨서 마녀사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마녀사냥을 없앴기 때문에 과학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이런 식의 폭력을 은폐한 그런 어떤 신화와 기록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런 정신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히는 정신이 결국은 과학을 일으켰다라고도 이제 그래서 르네 지라르 또 이런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 질서만 찾는다. 안정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전체주의 아니냐. 그런가요? 오로지 질서, 안정을 최상의 가치로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와서 무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고 몸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는데 지라르식으로 해석하면 계속 순환구조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위기 상황이 온다, 희생양을 만든다. 그래서 다시 희생양을 통한 폭력을 구사해서 사회가 다시 구원된다. 그러다가 그 사회가 하다가 또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또 희생양 나오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너무 좀 보수주의적인 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대사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누군가가 의해서 중개된 욕망이라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좀 더 우리가 네. 삶을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네네네. 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네. 그거 일단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욕망으로 인해서 폭력이 생겨나고 네. 그 폭력으로 인해 희생양이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종교적인 네. 뭐 움직임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폭력의 구조를 이제 이 지라르 씨가 네. 보여준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분이 재밌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사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당위적으로 말하는 주장들 많은데 사회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여주는 사람은 참 르네 지라르가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위적으로 말하잖아요. 자, 사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책들이 많은데 실제 사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상가가 르네 지라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네. 책 내용을 좀 들어가 볼 텐데 본인이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 욕망이다 이럴 만한 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욕망? 이건 내 욕망이다.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늙고 싶지 않은 욕망. 그건 진짜 본인 걸까? 응. 내 얼굴에 생기는 주름. 그게 봐봐요. 과연 왜요? 이지선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싫었을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지금의 이 사회가 젊음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젊은 여성들이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거의 세뇌에 가깝게 하면서 젊음을 아마 욕망하지 않았을까? 그치, 이게 약간 바뀔 수도 있다라는 약간 돈이나 과학적으로 결국은 젊음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고. 네. 나는 또 그 욕망도 만들어진 건가? 그러니까. 그러면 정프로님 뭔데요? 저요? 저는 툭불 한우요. 내 순수한 욕망이요. 소선당 한우요. 이거는 난 누구도 날 꺾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맛있는 거는 네. 먹고 싶은 욕망 누구나 다 아주 진실된 욕구를 욕망이 넘어선 욕망이네요. 그렇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의 희생양이 되긴 했습니다. 희생 손해요? 소들이 원래 희생 많이 되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너무 폭력적이네. 네, 여튼 그렇지만 소선당 네, 한우와 그렇지만 함께 네. 맛있는 식사 드시면서 소한테 또 이렇게 잘 좋은데 가라고 또 종교적인 멘트 좀 해주시면 되니까. 여튼 이왕 먹을 거라면 맛있는 소선당 거. 한우에서 맛있는 한우 즐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지지만 그래도 맛있는 소선당 한우 인터넷에서 소선당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위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여러 국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국물도 있을 수 있고 사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소선당 한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위별로 꼭 한번 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휴 욕망 하나.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네. 소선당 고기가 맛있는데도 네. 문제는 정말 비싼 고깃집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런 한우를 먹고 싶다. 이렇게 또 욕망을 하잖아요. 누가 구워주는 고기.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 보면 그게 결국은 내가 욕망한다고 보잖아요. 나는 비싼 그래도 한우집에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나는 욕망한다는 게 그게 실제로 지금 말씀대로 그거는 그 고기 자체가 아니라 비싼 한우집이라는 그것을 욕망하는 거죠. 대접받고 비싼 한우집에서 싶은. 먹는 내 자신 네. 그것을 욕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일 확실한 욕망은 네. 그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그걸 원하면 그게 진짜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한우집이 없어. 네. 근데도 내가 고기 먹다가 진짜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맛있게 좀 구워주고 좀 이렇게 근사한 막 이런 룸 같은 데서 쫙 가스 빨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거 없나? 나 그게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건 약간 진짜 같아. 그럼 진짜 진실된 욕망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내가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그걸 하고 싶어.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성적 욕망? 성적 욕망?
근데 그것도 이제 지랄에 따르면 그것도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봤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모방, 아버지를 따라하고 싶다는 모방 욕망하고 네. 그냥 엄마에 대한 그냥 순수 리비도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성적인 것들. 이것들이 갈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근데 내가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한 리비도가 커졌지만 내가 만약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아버지가 나를 거스할 수 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결국 그것을 꺾어버리고 아버지를 이제 모방하는 것을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한다 보잖아요. 근데 지라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거 자체도 아버지를 모방하는 것을 나온 거다 이거죠. 리비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엄마를 하는 걸 보고 그 따라하고 싶은 거죠. 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방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내 욕망을 중개해준 사람이 취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나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가지니까 나도 엄마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욕망을 너네 지랄은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 그래서 아들은 모방하는 거지. 그것을 뭐 아이가 순수한 리비도가 있다. 이것은 좀 거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을 남 5, 6을 넣어놔. 어디? 네. 섬에. 걔네들은 안 할까? 하죠.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할걸요? 욕구일 수 있잖아요. 뭐 생리적 욕구. 네, 욕구는 다른 네.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욕망이라고 말할 때는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말하는 좀 반대 중개자가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욕망은 반드시 삼각형이라고 봐요.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나오는데 욕망은 주체가 있죠. 그럼 욕망은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직접 욕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간에 어떤 사람은 전범이라고 부르고 롤모델, 네. 어떤 사람은 중개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매개라고 부른다. 하여튼 그런 중간에 연결해주는 뭔가 있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지 절대 그 자체로 우리가 주체가 직접 대상을 욕망하는 건 없다는 거죠. 욕망 자체가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무조건 그 예. 매기가 있다는 거군요. 네네. 우리가 말하는 건 욕구죠. 배가 고프면 네. 그거 하는 것은 욕구. 직접적으로 하는 건 욕구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욕망하는 주체하고 욕망하는 중개자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따라가기 보기만 급급하고 이래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아니 이재용 회장이 뭘 입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이웃이 갑자기 이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실 나도 저 옷을 사고 싶은 게 입고 싶은 게 그게 과연 나의 순수 욕망이냐. 나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옷 자체가 정말 이 메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천이 좋아 보이고 색깔이 좋아 보인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근제에는 그 사람이 입으니까 나도 그 욕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되고 자꾸 그럼 따라하려고 하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따라가면 뭔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해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차이가 없어지려고 되잖아요. 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더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나도 똑같이 원할 거야. 네 하는 건 난 무조건 따라할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래서 인간이 그 모방 욕망의 밑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다는 거죠. 어떤 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기와 질투도 이게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이건 분류가 기준은 다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시기는 뭐냐 이거죠.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하고 있고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슈퍼카를 차고 있고 아니면 뭐 그다음에 저 사람이 아주 비싼 음식을 먹고 있고 저 사람이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 나는 감히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네. 그게 시기고 질투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도 내 거하고 같이 가져갈까 봐 불안한 감정들. 그게 질투라는 거죠. 그 질투라는 게 그런 이제 시기와 질투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비교를 해요.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남이 갖고 있을 때는 시기. 예.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같이 쓰면 어떡하나, 공유하려고 들면 어떡하냐.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가
친한 딴 친구랑 남자랑 가. 그러면 그러면 시기. 그건 시기고 내 여자친구를 딴 놈이 자꾸 찝쩍거리려고 그래. 찝쩍거려. 그거는 질투. 질투. 심플하네. 바로 되네. 그쵸. 아유 이지선. 그렇죠. 맞춤형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내 이제 네. 뭐 여친이든 남친이든 그걸 다른 이성이 찝쩍거릴 때 일어나는 게 질투죠. 질투고. 네. 뭐 이해 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내 욕망이라고 말하잖아요. 특히는 현대사에 들어서 나는 진짜 나의 욕망은 이렇다.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그 자발적이라고 하는 밑바닥에 다 이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오히려 내가 그걸 의식하면 그것은 좀 우리가 그런 비교와 경쟁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 네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인스타 같은 게 네. 또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무슨 저 오마카세 같은 것도 사실 직접 본 적도 없고 어디 뭐 잘해봐야 어디 잡지책 같은 데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가 비록 내 친구는 아니지만 내 인스타 팔로워 그러니까 맞아요. 마치 내가 친근하게 느낄 법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약간 가깝다고 느껴질 법한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법한 누군가가 네. 거기 가서 먹어. 그러면 이제 시기가 생기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먹었는데 어떤 놈이 또 거기 가서 먹으면 저 인간이 따라 먹냐? 짜증나니까 난 그 말고 또 다른 데를 또 가서 그 사람과 또 차별을 좀 그렇죠. 준다든지 해야 되는 거고 질투가 또 생겨버리니까. 네, 여기서 또 이제 경제학 이론이 딱 생기네요. 뭐죠? 요거 경제학 이론? 모방 경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실제로 지랄의 이론을 그렇게 네. 경제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지선 씨. 이제 일당백좀 했다. 굉장히 이지적이다. 네. 네. 사실 뭐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욕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런 경쟁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라르가 왜 제목을 그 낭만적 거짓이라 불렀냐면 그게 바로 낭만적 거짓이다 이거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고 내 욕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낭만적 거짓이다 이거죠. 아주 낭만적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하고 내 욕망을 내가 그래 관리하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고 네. 내 선택을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했지만 그건 다 낭만적인 거짓말이고. 그렇습니다. 만약 소설이든 뭐든 작품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든 뭐 예술 작품에서 그런 식으로 뭐 자발적인 욕망을 긍정하고 이런 식으로 뭐 욕망의 주인은 너야라고 하는 것들은 낭만적 허위,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그럼 소설적 진실은 뭐냐? 왜 이 사람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대비를 했냐면 위대한 소설들은 결국 종교 체험하고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소설이 왜 위대하냐면 그 소설의 인물들은 처음에 가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욕망하는 게 이거다. 근데 나중에 결국 그것을 허위, 거짓을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개종한다. 그 종교가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회심했다. 개종을 했다. 이럴 때 이제 결국 이 종교 체험인데 바로 위대한 소설의 주인공은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책이 돈키호테, 그리고 마담 보바리, 그리고 이제 바로 제아벌의 라스콜리니코프, 그 바로 스탕달 소설, 우리 적과 흑의 줄리앙 소래, 우리가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책을 다 했습니다. 일당백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네 편의 소설을 아주 잘 분석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지라르는 이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목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 소설의 그 유명한 소설들의 그 주인공을 통해서 그런 거짓된 우리의 욕망들을 깨버리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뭐 사실상 이제 이론은 거의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돈키호테랄까 마담 보바리 그리고 이제 적과 흑 이걸 볼 수가 있겠죠. 돈키호테부터 먼저 돈키호테 드리겠습니다. 그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그 돈키호테가 본래 기사 소설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소설에 완전 탐닉을 했단 말이죠. 거기 이제 결국 무슨 성주의 아내나 뭐 공주를 대상으로 이제 연모하다가
막 그 용이든 뭐 적을 하나 물리치고 네. 그 여성에게 어필해서 이제 사랑을 얻어내는 뭐 이런 게 이제 기사 소설의 핵심 그런 거죠.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푹 빠지다가 결국은 그 기사 소설에 나오는 위대한 기사 아마디스를 완전히 너무 숭앙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욕망의 삼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돈키호테는 욕망의 주체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러일으키준 중개자는 아마디스 소설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위대한 기사 자체가 처음에 이걸 바로 욕망한 게 아니라 아마디스가 통해서 아마디스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아마디스처럼 되겠다 해서 위대한 기사의 기사 욕망하게 나서는 됐구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계속 가다가 그래서 산초 판자를 데리고 로신한테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방랑하고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런 헛된 소설의 시간을 빼앗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이렇게 잘못 보냈던가. 근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걸 일찍 깨달았다면 나는 정말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책을 좀 더 읽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꼭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시종이었죠. 산초 판자에게 내 당신한테 너무 사과를 드리고 싶다. 내가 이 소설을 읽고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당신을 끌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키고 당신을 이렇게 잘못되게 인도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소설을 쓴 화자, 그러니까 소설을 쓴 작자에게 이제 작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이런 삶을 내가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소설을 쓰게 작자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내가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소설식으로 내 삶을 담아낸 그 소설가에게도 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끝나는데 그걸 르네 지라르 같은 경우는 이건 전면적 개종이 못 됐다고 봐요. 개종을 하긴 했는데 네. 전면적 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또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요? 아까 처음에는 돈키호테는 기사 소설의 욕망에 사로잡혔잖아요. 위대한 기사의 욕망. 네. 아마디스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다룬 이 책을 더 읽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자전에 끌렸단 말이에요. 성자들의 일생을 다룬 거. 그래서 이제는 또 성자의 삶을 욕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결국 끝까지 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자의 삶을 또 욕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오래 살 시간이 있었다면 성자의 삶을 또 계속해서 또 흉내를 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렵다 조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욕망은 다 그 구조를 가진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욕망 없이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욕망이 내가 어떻게 온 건지는 적어도 알고 살자는 내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욕망이 내가 지금까지 그냥 오로지 뭐 예를 들어서 중개가 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멋있는 옷을 입고 싶고 아주 넓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과연 너가 진짜 욕망이냐? 그게 아니라 뭔가 TV 광고에 나오는 아주 멋진 모델들, 아주 잘생긴 선남선녀가 적어도 우리 이런 집에서 우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의해 가지고 너는 지금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데 돈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 난 저렇게 살겠어요가 오로지 거기에만 올인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너 삶을 진실한 삶을 왜곡하는 거 아닌지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그 한정된 자원에 모든 어떤 사람들이 다 경쟁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더 이제 이 경쟁 사회가 되어서 더 사회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위태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내 욕망이 나의 진짜 자발적 욕망인지 뭔가가 중개에 있는지 그걸 항상 의식을 해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 돈키호테는 그러면은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었어요. 일시적 개종. 그러면 그 다음 책은 좀 많이 깨달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줄리앙 소렐 같은 경우가 네. 적과흑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적과 흑 스탕달. 네. 그러니까 적과흑의 주인공 줄리앙 소렐은 아주 야심 많은 청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몰라 기억 안 나. 적과 흑입니다. 적과 흑. 네, 적과 흑. 혹시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야심 많은 청년이었단 말이죠. 네. 이 사람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기록을 읽으면서 네. 나도 이제 정말 출세하리라 꿈을 태웠는데
그것도 이제 출세하려면 이제 적과 흑하면 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군인이죠. 장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흑이라는 것은 이제 수도사 이런 사제가 되어서 또 출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그 나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기록물 하듯이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이제 야심 욕망을 중개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귀족이 되겠다라는 욕망을 키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레날 부인의 집에 가정교사 들어가서 레날 부인과 사랑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욕망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거기도. 근데 그건 지금 시간이 다 말씀드린 거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결국 이제 파리로 와서 또 신학교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라몰 후작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딸 마틸다하고 이제 결국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완성하는 때 이제 결국 그 레날 부인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이제 파탄 나는 거죠. 원래 이놈 아주 나쁜 놈이다. 그 부잣집이나 귀족에 들어가서 여자 꼬셔가지고 자기 출세욕 채우려는 나쁜 놈이 돼가지고 모든 게 산산조각 나니까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레날 부인을 죽이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했는데 그게 이제 센세이셔널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난리가 났고 또 그 마틸다라는 사람은 또 욕망의 삼각형에서 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평민계급의 사람이 제2의 로베스피에르가 될 수 있다. 얘가 이제 혁명을 이끌면 완전 혁명 우두머리가 되고 나는 다 그런 근사한 이미지 있잖아요. 나는 귀족이지만 이 뭔가 멋있는 여인으로 이런 식의 또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구조가 나오는데 자 어쨌든 결국은 나중에 줄리앙 소렐은 결국 그렇게 귀족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 와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지금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것은 하층계급 출신인 내가 사교계에 대담하게 끼어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죄라면 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자기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죄를 인정하고 정말 마음을 다 고쳐 먹으면 우리 정말 너 영웅이 될 수 있어도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그렇게 내 과거를 멸시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남겠어 하며 거절한단 말이죠. 정말 이제 모든 귀족이 되겠다는 그것이 헛된 욕망임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이런 과오를 각성하고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완전히 이건 전면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초반하고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버린 거죠. 초반에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귀족이 아니라 후반에는 완전히 그 귀족은 얼마나 허위에 차 있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허영 겉보기 거칠만 한 인간들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나는 결단코 그런 귀족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면적 각성, 일시적 개종이 아니라 전면적 개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요즘에 보면 저 온라인에서도 혹은 뭐 무슨 강사분들 혹은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 이제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하세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는 말이겠네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자 결국은 그 원하는 것들 대부분은 혹은 뭐 저희 전부는 누군가의 거울처럼 그냥 나는 그걸 보고 베낀 거라는 거잖아요. 그 욕망을. 그 욕망을 욕망한 거니까.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좀 곤란하네요. 순수한 욕망을 찾는 게 일이 돼버렸어요. 없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따라하기만 하고 뭐 순수한 욕망이 뭐가 있어 그럼? 그러니까 순수한 욕망을 하라는 것도 아니신 것 같아. 이분은 그냥 네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게 네 거 아니라는 것만 알아라. 이 정도인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즘 그런 강의들 자기개발 엄청나게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은 맨날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찾으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남들이 원했던 것 혹은 뭐 남들이 하는 것 요걸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내게 없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랄까 이것의 가장 큰 첫 단계가 인식과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나는 이렇구나라는 인식과 깨달음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슬람의 수피즘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그 수피즘 같은 경우도 이 세계가 허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깨닫기만 하면 적어도 내가 그 미친 경쟁까지는 하지 않고 혹은 폭력적이진 않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기 질투를 안 하니까 경쟁과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나 자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약간 뭐랄까 이 세상에서 혹은 뭐 이 사회에서 조금 뒤처지는 느낌은 받을 수는 있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던 건데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참 표상, 가상의 욕망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뭐냐면 칸트나 뭐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념, 이데아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이 어떤 현상계에서라도 저 실체계의 어떤 그 진리를 어느 정도 현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보면 비슷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이게 참 묘하다 이거죠. 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나 이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만 안다면 우리의 의지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똑같이 다 하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런다면 결국 우리가 결국 그 어떤 표상의 욕망이라는 것을 무화로 시킨다면 지금 그러니까 없앨 수 있다면 검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스탕달이 사실 적과흑 말고 여러 책에서도 하는 주제가 이거죠. 뭐 스탕달은 19세기 사람입니다만 현대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죠. 왜 지금 세상에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 스탕달이 했던 말이 허영심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중개자를 통해서 욕망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욕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칠에 신경 쓴다는 거죠. 그 허영에 빠지게 되니까 인간은 허영에 빠지니까 왜 불행하느냐? 내 모습이 아니니까 불행한 거죠.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을 때 가장 편하고 좋은 건데 내 모습에 맞지도 않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고 남들이 원하는 거니까 난 저걸 무조건 입어야겠어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이게 벌거벗은 같은데 아니 이게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고 이러니까 그냥 막 입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순수한 욕망 찾았어요. 지적인 욕구는 약간 순수하잖아요. No.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일당백을 보는 시청자들 있잖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어. 그리고 뭐 따라해봤자 뭐 있어요? 아니죠. 그것도 마치 그 지하철에서 이런 책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안 읽어. 하지만 이 책을 들고 다니면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겠지. 그분들 보면서 쟤네들은 뽀대난다. 좀 있어 보이네. 똑똑해 보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걸 욕망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당백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당백 보면 유튜브 같은 뭐 지하철에서 일당백 보고 있잖아. 네. 쟤는 좀 똑똑해 보인다. 있죠. 그런 거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욕망하게 되는 거지. 그거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야. 분명 다들. 굳이 뭐 따지자면 한 1kg 커피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욕망, 순수한 욕망. 순수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도 오로지 1kg 커피만 생각이 나니까 아무도 안 먹어도 나는 먹고 싶으니까 1kg 커피 여러분의 순수한 욕망과 함께합니다. Pure Desire 1kg 커피입니다. 인터넷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한번 1kg 커피와 함께 또 멋진 행사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자,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라는 책 김현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쓰셨던 책인데 87년 책이에요. 얼마게요? 6,000원. 3,500원. 와, 3,500원. 야, 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약간 이거 보고. 이게 정박님이 사셨나 봐. 그죠? 어디 사셨냐면 옛날 책 있으니 이런 게 좋네. 그죠? 교양도서, 참고서, 잡지, 컴퓨터 서적, 전문 취급점, 학원서리, 부산대학교 정문화. 그리고 은행 지로번호가 이렇게 짧을 수도 있나 근데? 은행 지로번호가 여기 왜 도서 나와요? 출판 나남 이 출판사의 은행 지로번호인데 이걸 아마 돈을 여기다 내면 뭐 책을 보내주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주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300-5028 은행 지로번호 되게 짧아. 진짜 짧네. 별로 은행이 많이 안 지금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87년도 정말 대단합니다. 9월 15일 발행.
이거 정박님이 옛날에 읽었던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걸 다시 펴서 읽으면 네. 좀 뭔가 새로워요? 아니면은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어때요? 아 근데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게 옛날에 저렇게 줄을 치고 열심히 읽었는데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봤을 때 내가 그때 어떤 기분, 어떤 심정으로 줄을 쳤는지 그 뭔가 모르는 느낌 있잖아요. 참 그러면 이게 삶이란 게 참 우발적이구나. 참 이런 생각들. 이게 참 안 되구나 이런 생각. 네. 줄을 많이 쳤어요. 그러나 요게 이제 나온 지 그러면 벌써 몇 년? 87년이면 한 6년 된 건가요? 그렇죠? 36, 7년 전에 나왔던 이 책. 이래서 이게 종이책이 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 3, 40년 돼도 뭐 지금 읽기도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근데 그때는 진짜 글씨가 좀 작았다 그죠? 네. 자, 여튼 36년 전에 나온 나남신서,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김현 선생님의 책, 저희가 이 사회의 이 폭력의 구조에 대해서 또 그 희생양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네. 아주 잘 알 수 있는 책인데요. 1부는 요 정도에서 네, 네. 그래요? 벌써? 마무리하고요. 네. 점점 짧게 느껴지는구나. 일상적인 매력이 푹 빠지셨나 봐요. 지금은 좀 짧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이 사회 폭력의 구조 그리고 종교 이야기도 아마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